안녕하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와 함께 한 해가 벌써 다 갔네요. 내일이면은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곧 2022년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는 연말 기분 좀 내고 계신가요? 어떤 여러분? 저인가요?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인가요? 두 분이 벌써부터 그러게. 케미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웃겨. 제가 부르는 캐롤을 듣고 네네.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지금 저에게 일침을 놓으셨던 분은 그 작은 손님. 오늘은 또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네요. 여기 작게 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네, 그리고 작두님도 나오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 없었던 걸로 치면 안 되나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우리 나이 다 2살씩 빼죠. 좋아요. 콜. 아니, 제가 새 직장에서 이제 따져보니까 지난 직장보다도 더 이제 오래 있는 셈이 됐더라고요. 근데 체감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급하고 여러 가지 일에 막 신경 쓰면서 지나갔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2020년에 지금 마지막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코로나에서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이제 TV 보면서 카운트다운 외치고 이제 올해를 한번 기억해보자 이랬는데 벌써 1년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올해는 네. 보신각도 그냥 메타버스 하에서 그럴 수 있겠다. 아바타로 모여가지고 종치는 거 듣게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메타버스 방송이 되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무슨 뜻인가 해서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얘네들도 모르네 하고 나갔어요. 맞아요. 가능성이. 네. 작년에도 보신 거 안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그랬던 것 안 같아요. 했어요. 올해도 안 네. 하겠죠. 네, 네. 네. 오늘은 진짜 메타버스로 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뭔가 못하게 되면 또 항상 새로운 방법을 짜내는 인간들이니까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기대가 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방송을 지난번에는 성탄 특집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다루고 내년에 특히 내년에 어떤 그 일이 있을 것인지 조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오디오 클립으로 들어보는 2021년도라는 거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디오 포맷이니까요. 네. 딱 어떤 기억에 남는 순간들 딱 들어가지고 이번 해를 대표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빠지는 것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걸 어떤 뉴스의 아나운서 목소리로만 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뺐고요. 네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조금 임팩트가 있었던 것들 좀 해봤는데 요걸 좀 퀴즈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한 10개의 클립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10개의 내용들이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지금 혹시 앉아서 듣는 분들이면 같이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세 개는 어려운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거 하고 할 만한 것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볼게요. 뭘 맞추는 건가요, 근데? 그 무슨 사건들을 네. 네. 남편의 재임종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let me know. 네. 일단은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ur,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7, 6, 5, 4, 끝. 결승전에서 6대 0으로 완벽한 승리. 끌고 나간다고 강하고. 야, 이제 해보자. First of all, to react. First of all, to react. We cannot lead every time. 저희가 항상 이기는 Now we don't lead. 1 point at a time. We recover the gap. 후회 없이.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런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저 개인적으로 뽑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좀 익숙치 않았던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자, 1번 여기 뭐였을까요? 이거는 전두환 사망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네. 전두환 맞아요. 사망.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는데 5.18 사태에 대한 결국 아무런 사과 없이 돌아가셨고요. 이순자 씨가 거기서 남편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으신 분을 사과한다는데 결국 5.18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전두환, 노태우 두 분 다 두 분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하면 좀 두 전직 대통령이 다 사망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한 사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씁쓸한 면이 남는. 그래도 노태우는 좀 나았죠. 노태우는 돈도 다 토해냈고 아들이 계속 사과하고 나는 정말 뭐 이게 뭐 사과를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쉽게 치유될 거는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두환 사망 보도 이후로 그 광주에서 실제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분노와 이 허망함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이제 쏟아졌는데 저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의 몇십 년 동안의 어떤 것들을 누구에게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사망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순자 그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과한다는 거로 끝나버리니까 저게 되게 허무했다 이런 이야기 옛다 했다. 사과였죠 뭐. 그렇죠. 그냥. 맞아. 근데 네. 아직도 너무 개탄스러운 게 그 아직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네. 광주 사태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하는 것들이 모 당에 가서 빌부터 먹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노 모시기 그놈 새끼. 지금 이렇게 분노 레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서. 예열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은 다 맞추는. 아, 그래요? 네.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예스는 왜 그거 네네. 뭐야? 스트릿 걸스 파이터라고 엠넷에서 프로그램을 왠지 했는데 그거일 것 스파. 스파. 근데 거기서 이제 리더 개그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이 춤이 엄청나게 히트를 해가지고 수우파 자체가 그렇죠. 이제 화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 나온 멤버들이 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데도 또 나오고 있지만 그게 수우파. 끝나자마자 거기에 이제 오디션 크루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수장들이 또 바로 스걸파라고 스트릿 걸스 파이터라고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예, 댄스 크루들을 심사를 해주는 역할로 바로 이어가지고 역사상 없는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들려드린 부분은 이 헤이 마마가 나오는 스트릿 걸스 파이터 처음에 이 헤이 마마가 나올 때 모두가 거기 다 따라 부르면서 다 같이 춤을 추는 떼춤을 주는 일종의 그렇군요. 그런 한 상징적인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프로그램은 보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왠지 그 프로그램 그쵸. 알고는 있어서 워낙 그건가 히트여서. 싶었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는 제가 못 썼네요. 제가 또 춤을 좀 잘 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다루지 30년째 똑같은 못한 게 춤만 추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일관성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루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건 3번.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인 신드롬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국 컨텐츠의 넷플릭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자리매김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흐름이 아직까지 지옥이니 뭐 다른 작품들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그 BBC 뭐 뉴스를 하나 보다가 2021년에 주목할 만한 드라마를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이제 지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쓰신 분이 넌 잉글리시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상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되게 그렇죠. 드라마다. 게다가 이렇게 넷플릭스 때문에 얘기를 전 나오죠. 세계에서 동시에 그죠. 확 그 시너지가 엄청났죠. 보통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자막이 있는 드라마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참 여기 이제 이런 트렌드를 뭔가 확 바꾸지 않았나. 이게 영어가 다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구조 속에서의 네. 이게 영어를 쓰지 않는 드라마로도 충분히 전 세계에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네. 싶네요. 네. 4번이요? 일단은 뭐 좋은 질문 지적? 주연영 인턴 기자. 그죠. 인턴 기자 주연영이고요. 네. 많은 청년들이 교수님 앞에서 발표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뭔가 세 보이려고 하지만 그 뒤는 한없이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본 것 같다라고 해서 공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그 모습이었고요. 네, 5번.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잡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놈 네, 아닌가요? 그- 박사방? 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그거는? 분, 뭐 제2의 엠번방 해가지고 네. 어린 남성들을 성착취물을 해가지고 붙잡혔던 26살 최찬욱 씨라는 분이 네. 얘기한 건데 너무나도 차분하게 내가 더 잘못되기 전에 이렇게 잡아주셔서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되게 그 자체적으로도 조금 충격이네. 네. 그죠. 우리가 어떤 범죄자의 모습, 피해자에게 피해자 모습을 기대하시 범죄자에게 범죄자의 모습을 꼭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너무나도 차분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되게 교묘하게 막 했을 텐데. 그죠? 네. 아, 진짜. 6번. 6번은 BTS 열풍 네. 빌보드 네, 1위. 그렇죠. 이거 뭐 그 우리나라 그룹이 이제 뭐 빌보드 차트 1위 핫백에 오르고 그래미상에서 시상하고 지금 들려드린 거는 AMA라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AFKN으로 밤새 보고 뭐 그랬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메인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쇼킹. 그렇죠. 이게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 맞아요. K 한류 콘텐츠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맞아요. 있었죠. 최고봉을 찍었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이제 인디 락이라든가 그거를 90년대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이돌들 H.O.T 막 나오고 이럴 때 진짜 좋은 음악을 들어야지 저게 뭐냐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음악이 또 인정받는 게 그 아이돌 음악이네요. 참 보면은 진짜 세상 알 수 없어요. 7번. I'd like to thank to my 미나리. two boys. 윤여정 여주상. 윤여정의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 수상 소감이고 요 내용이 아들한테 감사한다. 아들이 나보고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했다. 그래서 고맙다. 이 상을 봐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해가지고 그쵸. 수상식에 온 모든 영어권 사람들을 다들 웃겼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다루긴 했죠. 그 할머니 네. 신드롬. 네. 그 미나리 얘기를 나누면서 그 할머니 신드롬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8번. 7, 6, 5, 4. 우주선 발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야 이거 결승전 6대0 그 썼거든요. 뭐 네. 도쿄 올림픽? 예, 남자 양궁 결승전 장면인데요. 6대0. 카운트다운을 하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저도 저 마지막 화살을 쏘고 도착하기 전에 끝 해가지고 그때. 그게 10점에 꽂혔거든요. 네, 네. 오진혁 씨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해서 네. 꼽았습니다. 9번 좀 어렵지 않았나요? 저 9번 완전히 비워놨어요. 이번 올림픽 배구 그 감독 아니었나요? 브라질 뭐 사람? 이게 올림픽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서 네. 김연경 씨가 이제 도미니크 공화국이라고 할 때 뭐 지고 있는데 해보자. 맞아. 네, 후회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때 해설진들이 사실 다 김연경 씨하고 같은 시기에 런던 올림픽에서 뛰고 뭐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눈물 흘리고 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는 이제 여자 배구에 있어서 어떤 스포츠 이상의 감동을 전해줬던 그때 완전히 붐업이 돼서 지금 개판됐죠. 좀 안타까운 배구가 여자 배구가. 네, 여자 배구가 그렇죠.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타임아웃이라고 불러놓고
감독 말을 안 들어. 자기들이 해보자. 그러니까 옆에서 그 브라질 감독이 계속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나 그게 들리는데. 근데 그거 사실 들으려고 모으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타임아웃은 진짜 잠깐 흐름을 멈춰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좀 그런 것도 있죠. 네. 사실. 마지막 10번은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코로나 네.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위드 코로나를 다시 롤백 해가지고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가장 최근의 뉴스입니다. 정말 짜증나. 네. 그것으로 올해가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많은 일이 10번에서 계속 2022년도는 계속됩니다. 참 많은 일 여러 가지 좀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뭐 뭔가- 잊고 싶다 뭐 하는 어떤 심정도 이해가는 가지만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또 우리에게 가슴 뿌듯한 순간들이나 우리가 좀 감동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합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들은 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일단 제도 쪽으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작은 손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항상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까먹어야 베스트 커플상도 받으셨는데 지난주에. 네. 베스트 무슨 건망증상 이런 거 주셔야겠어요. 네. 일단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제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운전을 다 하시니까 좀 공감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답니다. 네. 파란불 돼 있어도 사람 안 그냥 건너가면 그죠, 그죠. 걸렸죠. 갔는데. 갔잖아요. 네. 그게 불법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쵸. 아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그러면은 그죠. 떨어져요. 그러면 바로 떨어져요. 감점 아니야 그냥? 감점인가 네, 보다. 감점을 꽤 감점, 크게 네. 받았던 걸로 기억.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뉴스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제 운전을 하니까. 네. 아니, 이전에도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신호가 바뀌면, 아까 신호가 이제 파란불이면, 그 횡단보도 불이 파란불이면 기다리고는 싶은데,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또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도로에는 이게 완전히 우회전이 아닌데 우회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럼 막 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빨리 가라고. 이랬던 것들도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근데 애매하잖아. 그 되게. 아니 뭐 법이 있는 거랑 네. 실제로 시행을 하는가는 좀 딴 얘기인데요. 실제로 규제를 하는가는 좀 딴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태료하고 지금 네. 뭐 네네네네. 묻는다고 네.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네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홍보도 잘 안 돼서 저희도 그거. 아니, 특별히 뭐 찾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도 진짜. 기간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있겠죠, 앞으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실제로 보행자를 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알아서 있겠네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네. 또 중요한 소식입니다. 네.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9천 얼마였는데요? 450원인가 올랐다고. 9,160원. 네, 가장 그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래로 가장 소폭 올랐죠. 지금 9,160원이 되었습니다. 9,160원. 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 그리고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고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과한 법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뭐 육아 쪽에도 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점점 더 인구가 실제로 줄고 있거든요. 네. 출산 장려책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거의 1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은 예전에 돌파했었죠. 1은 저희 예전에. 최근에 본 게 0.82?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정책인데 육아 휴직을 했을 때 급여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주고 80% 그동안에는 60%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 80%로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좀 아직까지. 이게 네.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육아휴직제인데요.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3+3이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각 1개월씩 사용하면 상한액 200만 원, 총 두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다. 2개월씩 각 휴직을 하면 상한액 250만 원, 총 500만 원. 각 3개월씩이면 상한액 3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이네요. 그래서 총 6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것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진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인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네. 사람들 그럴 수 일단 있지만 3+3이라는 말 자체가 양쪽 모두 이제 육아휴직을 쓸 것을 조금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육아휴직은 여성만의 일이야가 아니라 남성도 쓸 수 있게 또 써야만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일단 제도 자체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항상 뭐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네. 다른 문제고요. 그 외에 또 영유아 아동의 지원 정책은요. 0세부터 1세 영아 수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원해 주고요.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월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출생 시 바우처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답니다. 이걸로 뭐 육아용품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양 아동에 대한 위탁 보호비가 새로 생겼는데요. 네. 입양 전 위탁 보육 가정이 있습니다. 네. 입양하기 전에 이제 임시로 맡아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들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호비가 생겼고요. 임신 바우처 확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 1세 미만까지만 작년에는 됐지만 2022년에는 2세 미만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아동 수당 확대되는데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요. 이것이 이제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3만 명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역 시 최대 1천만 원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장병이 이제 750만 원을 월급으로 이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250만 원을 더해줘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제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거는 좀 땡기더라고요. 왜 저희가 네. 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아니 뭐 1,000만 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액수에서 놀았으니까요. 네. 저희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월 4만 원. 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것도 새로 생긴 건데요. 중소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9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고용하고 싶네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고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장병 사회복지 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3년형 적금을 이제 들게 하는데요. 청년이 360만 원을 3년 동안 이제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무려 1,080만 원. 와우. 그래서 총 1,440만 원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럼 몇 배예요? 3배죠. 저는 1+1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넣으면은 넣은 만큼 뭐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21년 올해에는 18,000명이었는데 지원 대상이 이게 10만 4천 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중년한테 뭐 없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청년 관련된 이 정책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 장학금이 지원 확대가 됩니다. 소득 분위가 5에서 8 구간인 사람들이 67만 5천 원에서 368만 원까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하위 구간을 확 높여서 350만 원부터 최대 구간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390만 원까지 그 단가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중장년을 위한 경제 정책이 있는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을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치료받는 동안에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한 263만 명 정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정도 일단은 중장년을 위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뭔가 좀 들어보니까 돈으로 혜택 받는 사람을 늘린다라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좀 보이네요. 네, 뭐?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약자 계층인 저소득층과 청년 계층에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약자지만 보호를 못 받는 중년층으로 그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편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쪽에 금전적 지원도 물론 필요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애를 낳지 않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를 제대로 열 수가 없어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고 매달 이게 돈을 꼬라박고 있는데 도저히 애를 키울 환경이 안 된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한두 푼 돈을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 사람이 좀 더 살 수 있게 뭐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실 출산율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데 조금은 메꾸기식이 아닐까 뭐 그거 외에 우리가 뭐 어떤 대안을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은 조금 드는. 작두님은 뭐 드는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저는 이제 뭐 그 아이 출산 관련해서도 이제 좀 많이 변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출산 장려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가 뭐 출산율 대해서 좀 저희 방송에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뭐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 다양한 가족들이 이제 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좀 다 포섭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이제 막 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아니 요런 저런 보면서 어쨌든 되게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복지국가의 면모를 어쨌든 조금씩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세월의 흐름을 느낀 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년층의 이제 혜택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제 자녀 세대가 다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간접적 복지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자녀 없는 또 중장년층들도 있을 테니까 또 그들이 보기에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어쨌든 역시 급중주의. 어쨌든 참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더 변해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2022년도에 트렌드 어떤 흐름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은 조금 작두님이 들여다봤어요. 좀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눈에 띄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다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간추려서 2022년에는 좀 어떤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 네, 이슈가 되고 트렌드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있어서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건 것 같아요. 2022년에 이제 주목할 이머징 이슈 해가지고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5개. 이제 이머징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0개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다. 그리고 5개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10개의 이머징 이슈 가장 이제 뭐 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10개 이머징 이슈를 관통하는 흐름이 3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기후 변화, 네.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요 이제 3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관통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대립이 굉장히 앞으로 더 첨예해질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파급 효과들이 뭐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주로고요. 근데 미국과 제 중국의 대립은 또 극적인 면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뭐 반드시 2022년에 계속 싸울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징 겨울 동계 올림픽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지금 한국과 북한 상황까지도 종전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도 아무래도 지금 워낙 인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끌어올리려면은 무슨 업적이 있어야 되고 치적이 있어야 되는데 할 만한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뭐 온통 코로나에 묻혀서 거기는 지금 경제도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딱히 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내세울 만한 치적이 세계 평화, 예, 한국과 북한의 이제 종전 네. 선언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해서 좀 기대 섞인 전망이 좀 우리나라에선 좀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는 막 보이콧들이 유럽 나라에서는 네, 일어나고 미국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이콧 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네. 그게 이제 항상 그 협상에 있어서는 강온, 뭐 양온 전략이라고 하죠. 강약, 뭐 아니면은 뭐 뜨거움과 차가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세게 치고 난 다음에 물 밑에서 딱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세게 쳤으니 이걸 풀어주는데 나한테 얼마를 줘,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요. 아예 정말 전쟁을 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2022년에 좀 그런 것들을 귀추가 주목되는 이슈 그렇죠.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계속 그래왔듯이.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콘텐츠 산업 트렌드라고 해서 5개의 부위를 뽑았더라고요. 위드 바이러스 첫 번째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버추얼. 가상의 네, 그죠. 가상의 또 메타버스 나오죠. 네. 그죠. 이런 거 이제 관련된 이런 뭐 새로운 이제 플랫폼에 이제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어떤 변화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벤처, V에서 벤처. 네. 해서 이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업들의 영역에서 개인과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는 콘텐츠 산업의 IP 투자 거래와 뭐 NFT 사례를 NFT요. 통해서 IP 코노미의 확장을 전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코노미랑 IP를 합쳐서 만든 말이죠. IP 그렇군요. 코노미. 네. 그리고 뭐 OTT 이제 산업도 이제 같이 확장된다. 이게 이제 뭐 새로운 트렌드다. 뭐 지금도 있어 왔지만 이제 더 확장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약간 기업화되고 고유 IP화되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NFT는 뭐 대체 불가 토큰 네. 사례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네. 그 수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사전 한 권을 빈칸은 0 그리고 글자는 1부터 뭐 다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냥 딱 그 숫자를 쫙 늘어놓으면 하나의 고유한 숫자가 되잖아요. 0점 한 다음에 그 뒤에 숫자를 쫙 넣으면 네. 그럼 그것만큼 비율을 해서 은색 막대기에다 딱 눈금을 하나 그으면은 그 눈금 하나가 그 비율에 있어서 그 사전의 내용을 다 포괄한다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즉 어렵다. 네. 뭐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어떤 하나의 예술품을 어떤 소유주를 나타내는 코인 같은 거를 이제 뭐 서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 NFT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복사나 복제나 그런 게 절대 불가능하다. 뭐 전자서명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그냥 비트코인을 화폐로 이용하지 않고 무슨 신분증이나 뭐 그런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가요? 네, 신분증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예술 작품 하나에 NFT를 매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신기하다. 그 하나가 자체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하나의 그 개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해는 제가 못했지만 어쨌든 흥미롭긴 하네요. 여기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키워드, V로 시작하는 네 번째 키워드는 VIP 해서 방금 전에 그 작은 손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 크리에이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다 중요해진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역할이 부상되고 그러니까 AI 추천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능동적인 이용자의 특징이 이제 부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게 밸류업이라고 해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 및 아시아 진출을 위한 핵심 콘텐츠, 이제 K 콘텐츠의 이제 가치가 이제 향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트렌드로. 호모사피엔스는 아시죠? 네.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된 현대인을 말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메타사피엔스라고. 가상이 또 메타도 또 메타. 그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계속 언급은 되고 있는 전에 말했던 그 가상 아이돌 있잖아요. 가상 아이돌. 가상 에스파? 아이돌이 있었어요? 에스파 말고. 에스파 저기 말고. 가상 모델은 아는데 아니. 리진가 뭐 신한은행 광고 나오는 몬스터 뭐 저기 뭐지? 뭔가? 매드몬스터? 매드몬스터인가? 매드몬스터예요? 매드몬스터. 일종의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형. 매드몬스터가 메타버스라고요? 아니 맨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필터링 엄청 필터가 쓰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필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일종의 어디에나 메타버스다. 있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트렌드는 항상 읽어보면은 뭐 좀 애매하지만 어때 우리 바로 내년도 대선이 있고요. 누가 되었든 그쵸. 지금의 대통령과는 꽤 다른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위드 코로나가 한국에서 아직 제대로 먹히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지금 삶이 고통받는 식으로 움츠러든 시점 아닙니까? 네. 다시. 전 세계가 그렇죠, 뭐. 네네. 네. 그 오미크론의 득세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확진자만 나올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병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뭐 그런 면에서 어떤 2020년이 될 것 같은가 혹시 생각하시는 바 있으신지요? 글쎄요. 그 희망적이고 싶다는 느낌은 있는데 네. 과연 희망적일까라는 좀 저는 계속 절망만 느껴져서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러니까 이게 새해면 희망차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올해는 다르겠지 내년과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 빠지죠? 계속 올해보다 더 나쁘지 않을까? 더 과연 좋아질까? 이런 생각만 자꾸 드네요, 저는. 이게 이른바 이 위드 코로나에다가 다시 빼는 게 이른바 저기만 가면 돼 마지막 10m 하면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승선을 살짝 물리는 거 뒤로 물리는 것과 같은 예전에 50m, 70m 떨어졌을 때도 느껴보지 못할 만큼의 큰 어떤 좀 더 충격적인 그렇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되게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뭐 유수한 선진국들이 엄청 많은 지금 우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확진자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7,000명, 뭐 5,000명에서 7,0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 사람들은 다 풀었을 기준이거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사람인지라 우리는 이 우울감이 가시지 않는 계속 2021년과 앞으로 올 2022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저도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진짜 1년 통째로 삭제하자라는 말이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줄은 몰랐는데 거기서 오는 좀 피로감과 절망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모르겠어요. 나아질라나? 그죠? 아니, 2022년에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해결이 돼야지 뭔가가 막 바뀔 것 같아가지고, 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들이 오기는 했었네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을 통해 갖고 뭐 줌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한 2, 3년 사이에 다 이렇게 몰아닥쳤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방역 패스 이거 강화되면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하시는 식당에 이 막 스캐너들이랑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막 수기 작성하고 안심콜 하다가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또 뭔가 확 변화가 오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또 분들을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 시국에 네. 대한민국은 굉장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잖아요. 이제 선진국으로 공인받았고 그거 외에도 뭐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위상이 달라지는 한 해이긴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그게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온 네. 거 있으시죠, 작은 손님? 네, 우울감을 계속 이어나가서 반전인 걸 우울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우울감을 계속 이어나가서. 원래 최악을 생각을 하면 그거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을 대비하면 그쵸, 그죠. 충격이 덜하다고.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만의 이거는 그냥 뇌내 망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만의 그런 기준으로 내년에 2022년에 가장 최악을 상상해 봐서 디스토피아 2020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한 대본 정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디스토피아 2022. 2022년 3월 9일 오늘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4월 국립국어원 직원 C의 일기. 지난주 국립국어원에
검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검은 천사가 나타나 우리 원장이 3일 후에 지옥에 간다고 고지를 했다. 그리고는 바로 국립국어원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원장이 구속되었다. 원장의 친인척은 물론 사돈의 팔촌, 국립국어원 전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원장의 사돈의 팔촌의 아들이 대입 과정에서 현재 확인되지 않은 표창장을 받아 제출하였고 봉사활동 시간 10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대학에 진학한 것이 드러났고 원장의 권력형 비리로 밝혀졌단다. 하지만 실제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은 이유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엮였으니 원장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다. 대통령이 반드시를 반드이로 잘못 써 조롱받았던 일이 반드이를 표준어로 미리 제정하지 않았던 원장의 잘못이라며 나를 윽박질렀다. 일단 증언을 하지 않고 버티는 중인데 그랬더니 우리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 파일을 가져와 눈앞에 흔들면서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일은 원장님을 면회 가서 최대한 빨리 반드이를 표준으로 제정하자고 간곡하게 설득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취업준비생 청년 K의 일기. 그가 대통령이 된 지 겨우 6개월이 지났다. 그러자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주던 최저임금제를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한 달 알바에서 최저임금 190만 원 정도 겨우 벌어먹고 살았는데 사장이 150만 원에도 일할 사람 많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렸다. 노동부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검찰이 간첩이나 반사회적 인물로 탈탈 털어 감옥에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을 보고 포기하였다.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시작했다. 우리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지만 일주일 내내 바짝 일만 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 지금 죽을 것만 같다. 과거에 나는 언제 정규직으로 취업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그런 걱정은 없어졌다. 왜냐하면 정규직이란 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는 임금 조건은 정규직이었던 과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했다가는 다음날 해고당하는 일이 일상이라 이젠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2022년 10월 환경단체 피해 일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로 일본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방사능 검사가 필수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잔류 방사능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여러 환경단체들과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려고 했더니 법원이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반사회적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최루탄을 뒤집어 쓰고 물대포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다. 체포된 뒤에는 검찰이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해 나를 구속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이유도 모른 채 몇 개월째 지연만 되고 나는 계속 구치소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10년은 예상하라고 한다. 법세령 같은 시민일까 싶은 단체들이 나를 고소해 현재 20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2022년 7월 광주시민 L의 일기. 억장이 무너진다. 전두환이 사면 복권되었다. 갑자기 전두환의 전기가 재출간되고 종편에서는 인간 전두환이라는 예전 땡전 뉴스를 모아놓은 듯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 중이다. 교과서에 5.16 쿠데타라는 단어를 뺀다고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방송에서조차 광주 사태로, 광주 폭동으로 지칭해도 제재가 없고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2022년 8월 무주택자 M의 일기. 이번 정권에선 집 사기가 좀 수월해지나 싶었는데 집값이 한 주 단위로 1,2천만 원씩 오른다. 양평은 평생 이름도 몇 번 못 들어본 곳인데 요즘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장모가 양평 땅을 엄청 가지고 있다던데. 보유세가 이제는 폐지되어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어져 연끌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9억 대출이라도 내서 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2022년 10월 한
땡 신문 기자 H의 일기. 월급이 밀린 지 석 달째다. 신문의 모든 광고가 끊겼다. 우리 회사에 광고하던 모든 기업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거짓말처럼 광고가 사라졌다. 포털에서도 이유도 모른 채 축출당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 쪽이라 평가받던 언론들 상황이 대동소이하다. 모든 정부 신문 광고가 조중동 및 보수 경제지에만 올라가 보수 신문의 경영난이 풀렸다는 소문이다. 2022년 6월 MBC 직원 A의 일기. 사장이 갑자기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증거는 이제부터 털어서 찾겠다고 한다. 회사가 뒤집힘과 동시에 사장으로 강용석이 임명되었다. 절망스럽다. 임명의 이유는 시청률을 올리는 법을 아는 전문가란다. 2022년 11월 윤서인을 고소한 B의 일기. 윤서인에게 명예훼손을 당해 재판 진행 중인데 오늘 재판에서 윤서인이 나에게 사과를 했다 하며 걔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린 장면을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판사가 그걸 인정해줬다. 대통령조차 시도했던 정중한 사과의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판사에게 5분 동안 시베리안 허스키를 찾는 요구를 해주었고 바로 법정 모독죄로 기소되었다. 나는 개가 없으니 옆집 강아지한테 나도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정중하게 사과해야겠다. 2022년 12월 31일 TV조선 뉴스 앵커멘트.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역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나 합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정 전 청장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정광훈 목사가 2대 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극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코로나로 힘겨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코로나 환자는 전국적으로 0명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무제한적 무료 코로나 검사로 국가 재정을 좀먹던 행태는 1회 검사 비용을 500만 원까지 올리면서 보다 확실한 검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즉시 99%나 감소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열심히 쓰셨네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강성파. 저만의 내내 망상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죠. 최악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공상 많이 했거든요. 아니, 뭐 저희 중에서는 가장 정치색을 확실하게 그렇죠, 드러내시는 거. 이게 뭐 그냥 정치색을 드러냈다기보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 중에 최악들이 뭘까라고 다 고민해보고 상상해본 거죠. 사실 이렇게 썼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믿음은 확고하게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정말 최악 중에 최악. 사실 이게 다 말도 안 돼요. 디테일이 다 틀려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뭐 그게 알죠. 예, 그런 거니까 뭐 그냥 재미로 정말 최악의 최악을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아니 저 작은 손님의 희망의 메시지 잘 들었고요. 저는 강용석이 그 MBC 사장 된다고 완전 빵 터져가지고 시청률을 볼 줄 안돼. 그러네 진짜. 시청률 올릴 줄 알죠. 올릴 줄 아네. 네. 거기서 완전 슈퍼챗 올릴 줄 알죠.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세계 1위라고 그랬나요 그때 유튜브. 뭐 정치 슈퍼챗 분야에선 세계 1위고요. 네. 대단하네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뭐 또 청취자들이 생각하시는 또 어떤 2022년도에 대한 모습들은 또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나마 또 내년도에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나요? 2022년 뭐 개인적인 계획이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인 희망사항? 바라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뭐 저는 이제 다음 공부를 위해서 논문 열심히 쓰고 다음 스텝으로 또 나가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거고, 네.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그런 변화들을 좀 묵묵히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뭐 코로나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네. 작은 손님은 뭐 저야 뭐 장사하고 있으니까 장사 잘 되는 건 늘 바람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뭐 차치하고 일단은 그 대선이 중요하긴 한데 누가 되더라도 뭐 나라가 망하진 않겠죠 최소한.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디스토피아 2022면 저는 가장 제가 쓴 글 중에 가장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국립국어원 압수수색이라고. 반드시 네. 검찰 정치가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청년 어쨌든 120시간 일하는 것도 좀 쓰시고 그렇죠. 120시간 하고 모든 비정규직으로 되고요. 네. 그렇겠죠. 네. 최저임금 없어지고. 네. 뭐 설마 그럴까 싶은데 어쨌든 대선도 중요하지만 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아싸라비아가 뭐 무탈하게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또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네. 방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었는데 내 얘기만 했는데 나 이렇게 막 국가를 이야기하고 막 팟캐 방송을 얘기하니까 나 나중에 얘기할 걸. 팟캐는 몰라도 팟캐에서 제가 많이 사랑받았으면 합니다. 나노 사회로 된대요. 이제 공동체보다 나. 아 그게 나노 사회예요? 더 이제 쪼개져서 더 원자되고 이제 이런 나노화된 개인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팟캐고 뭐 국가고 뭐고 나는 잘 살아야지. 이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나 잘 살아야지. 저는 뭐 공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일단 밀어놨는데요. 조만간 그 실제 공연장에서 관객들 봤으면 좋겠고 올해는 또 방송도 올해 아니지 2022년도에는 방송 출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불러주는 어떤 데가 방송이요? 있다면. 어떤 방송이요? 뭐 누가 불러줘요? 뭐 연예인 부르는데 뭐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불러주냐고. 뭐 유재석이 부른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유재석이? 야 놀면 뭐하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놀면 뭐하니 나갈 수도 있고 뭐 놀고 있네 이런 건. 놀고 있네 나가서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는 유재식에 거고. 놀고 있네. 아니 뭐 그 나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제가 말빨이 좀 섰더라고요. 지금 딱 한번 나가도 재밌을 거가 아니라 우리가 재미가 없을 거라는 게 확실한데 뭘 나가도 재밌을 거예요. 혼자 재밌어. 혼자. 나 혼자 재밌어. 나 혼자 재밌으면 난 남들 재밌는 게 뭐 중요한가. 자, 오늘 2021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대한 요런저런 예측들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내년도 또 새로운 방송으로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